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기획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원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곳 울산 지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주제가 삼국유사 고조선조로 알아보는 국풍과 사상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1시간 좀 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저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신 2차까지 맞았습니다. 우리 안병호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한사랑이 2013년에 출범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 이제 8년을 지금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그 100주년을 맞이하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지난 2019년에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소규모로 모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어떤 활동을 해왔고 뜻있는 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그때 2019년 2월에 서울에 있는 이제 백범 김구회관에서 역사광복 전진대회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그 개천축제 지나고 또 뭐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해서 차라리 온택트 개념으로 가자 해가지고 활동의 범위를 전 세계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 세계에 또 관심 있는 우리 한인회 관계자들 또 우리 한류 문화를 좋아하는 외국인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우리 역사 문화의 진실에 대해서 눈뜨고 또 그 우리 역사 문화의 혼이 과연 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을 하고 계신데 그런 가운데 올해 코로나가 정말로 이렇게 대유행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의 이런 열정이 모여가지고 지금 120개 정도의 전국의 지부 또 해외 지부들이 이렇게 설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뜻은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분들이 대한사랑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느냐. 그거는 한편으로 안타깝게 우리의 역사 문화가 잘못되어 있다는 안타까운 반증이기도 해요. 모든 것이 바로 잡혀 있다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분노하면서 모여들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진짜 비온 뒤에 대나무가 이렇게 쑥쑥 자라듯이 대한사랑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은 바로 그러한 부분의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렇지만 또한 대한사랑은 우리 역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는 그런 운동단체가 아니고 정말로 그 세계가 지금은 세계화라는 말은 이제 옛날 그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죠. 지금은 이제 지구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지구촌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예요. 지구촌이죠. 말 그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 역사 문화의 정신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미래의 어떤 비전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살펴볼 것이 이제 삼국유사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우리의 국통과 우리 정신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뭐 고등학교까지 다닌 분들은 기본적으로 삼국유사라는 책은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서하면 삼국사기가 있고 삼국유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라는 분이 썼다고 알고 있고, 또 삼국유사라는 것은 또 이련 스님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삼국사기는 1145년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오늘 알아볼 삼국유사는 1281년에 쓰여진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130여 년이 좀 더 뒤에 저술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러면 오늘 삼국유사를 통해서 알아보느냐? 안타깝게도 삼국사기, 좀 더 130여 년 전에 먼저 편찬된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우리나라 상고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물론 간혹 이렇게 몇 구절씩 등장하는 건 있지만 편년으로 이렇게 정리되어서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BC 57년에 신라가 세워졌고, BC 37년에 고구려가 세워졌고, BC 18년에 백제가 세워져 가지고 신라, 고구려, 백제의 그 세 나라의 본기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삼국사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뭐 삼국사기는 정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볼 삼국유사는 소위 말하는 뒤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야사다, 뭐 이런 얘기로서 평가하기도 하지만, 삼국유사야말로 우리가 더 먼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 삼국유사에는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우리 상고사의 얘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살펴볼 고조선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련 스님이 썼다고 하는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들여다보면 450여 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글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늘 국통이라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이 지금 사실은 많이 지금 앉아 계신데,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우리 역사에 어디에 서 있냐면 정점에 서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이렇게 환단고기 역사관으로 보면 1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흔히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로는 반만 년, 5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만년의 역사의 정점에 서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고, 우리 오늘날의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또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우리 800만 가까이 되는 해외 동포까지 합친다면, 북한까지 합친다면 8,200만의 대한민국의 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1만 년의 역사가 굴러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역사에 대한 기본 공부는 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각자가 자신의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다 각자의 성씨도 있고, 각자의 살아온 경력도 있고, 또 나아가서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가문, 또 뭐 사회, 또 국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결정체 자리에 우리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족보예요. 쉽게 얘기하면. 족보하면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족보를 떠나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강의를 해보면 우리 해외 한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가서 정말로 힘든 그런 이민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인의 특징을 내세워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성공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 자녀들에게 너는 누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어디서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저희 대한사랑을 만나면 반드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좀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켜달라. 정체성 교육을 좀 시켜달라. 그러니까 나가보면 그걸 더 절감하죠. 그래서 오늘 이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내용을 가지고 바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는데, 삼국유사의 가치에 대해서 그 고려대 최광식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국유사야말로 한국 역사의 틀을 잡아주고 근본을 다지게 해주는 역사서다. 그래서 단순히 뭐 야사를 정리해 놓은 책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삼국유사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오늘 조금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방금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부연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삼국사기에 비해서 우리 역사의 시간과 공간적 범위를 넓혀놓은 게 삼국유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 그러니까 근 2000년 전후의 역사를 기술해 놓은 거라면 삼국유사는 고조선서부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2, 3천년을 끌어올리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단군조선 이전에 환웅천황의 신시건국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다. 바로 오늘 이 내용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이따가 본문에서 좀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대륙뿐만이 아니고 해양의 역사를 아우르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삼국사기에는 가야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해오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가락국기가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락국, 가야의 역사에 가야 금관가야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수로와 그리고 허황우라는 분이죠. 그런데 그 허황우는 바로 해양 세력 속에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저 인도에서 건너왔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삼국유사 기록을 보면. 제가 2년 전에 인도에 가서 남인도에서 한 3주 동안 있었는데 그 남인도 지역에 가면 거기가 남인도 지역이 아유타국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북인도 쪽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곳에서도 조금 우리 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유타국의 허황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 인도에 방문한 적도 있잖아요. 그 역사 때문에. 그만큼 이 삼국유사는 해양의 역사도 아우르고 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열전에 보면 일반 서민 중에서 그 열전의 대상이 돼가지고 기록된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지배층뿐만이 아니고 일반 서민의 역사까지도 아우르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이 삼국유사라는 책을 사서 한번 보세요. 요즘 번역된 것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냥 틈날 때 좀 관심되는 부분들 이렇게 보면 많은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삼국유사 서문인데요. 각 책에는 이제 서문에 해당되는 글들이 있겠죠. 근데 이 삼국유사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여기 왔으니까 한번 서문은 읽어봤다 하면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삼국유사 서문을 읽어봤어. 그렇죠?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스스로 서술하여 말하기를 대저 옛 성인은 예학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침을 베푸는 데 있어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거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이련 스님이 쓰셨는데 논어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걸 보면 이련 스님이 단순히 스님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의 해박한 그런 어떤 학문의 세계를 겸한 분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 부명에 응하거나 도록을 받아 반드시 범인과 평범한 사람과 다름이 있은 연후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고 대기를 잡고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부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도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뒤에서 또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므로 황하에서 도가 나왔고 낙수에서 서가 나와서 성인이 일어났다. 여기서 나오는 도와 서라는 건 뭐냐면 황하에서 흔히 태오복기 씨께서 하도를 받았고 또 중국의 우임금이 낙수에서 낙서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도와 낙서라는 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림으로서. 우리 이제 그 대한사랑에서 좀 더 이제 깊은 정신사 강의를 들어가면 그 하도와 낙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 이 도서라는 말이 하도와 낙서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울산 도서관이잖아요. 흔히 우리가 영어의 라이브러리를 우리 동양 언어로는 우리말로는 도서관이라는 말로 쓰는데 그 도서관이라는 말의 유래가 바로 하도의 도와 낙서의 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지혜의 보고, 인류 지혜가 총 그 집대성되어 있는 곳이 도서관이잖아요.
바로 그 말의 유래가 하도와 낙서에서 모든 인류의 문명이 나왔다는 뜻에서 저 도와 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지개가 신모를 휘어감아 복희를 낳았고 용이 여등에게 감응하여 염제를 낳았으며 황하가 궁상애들에서 놀다가 자칭 백제의 아들이라는 신동과 교통하여 소를 낳았다. 간적이 알을 삼켜서 설을 낳고 강원이 발자국을 밟아서 기를 낳았고 요는 잉태된 지 14개월 만에 낳았고 용이 대택에서 교접해서 패공을 낳았다. 이후의 일들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 역사의 시조들에 대한 얘기를 쭉 적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듯이 다 정상적인 어떤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여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 결혼해서 낳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 신화적인 어떤 그 것으로 각색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즉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이한 데서 나왔다는 것이 어찌 괴이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 기이가 제 편의 첫머리에 실린 것은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의 시조들도 마찬가지예요. 박혁거세, 그렇죠? 또 주몽, 고구려의 주몽, 또 온조 이분들의 탄생서라도 보면 다 아래서 나왔고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 노란 글씨 위쪽에 일현 스님이 서문을 쓰면서 그 당시 1281년이면 고려시대 중엽인데 고려시대 중엽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보면 뭐 그때 백성들까지 다 역사를 알았겠어요? 책이 흔하지도 않는데 그렇죠? 하여튼 역사를 공부하는 대부분의 어떤 그 사대부 계층 쭉 역사 인식을 보면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저런 설화적인 것을 모티브로 한 역사 서술인데도 다 중국의 역사는 인정하면서 왜 우리 삼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냐? 왜 믿으려고 하지 않냐? 사실은 이런 얘기예요. 서문을 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삼국사기 같은 경우 130여 년 이전에 유학자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를 보면 왜 고조선이 기록이 안 돼 있겠습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안 쓴 거겠죠. 결과만 놓고 보면 그래요, 사실은. 물론 지금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삼국사기가 진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원본이 맞느냐 뭐 이런 얘기가 따지고 있지만 하여튼 이 서문을 볼 때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더라 얘기예요. 그렇지만 나는 쓰겠다. 중국 역사도 다 저런 식으로 어떤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로 각색이 되어 있지만 그걸 다 역사로 인정하고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냐. 나는 쓰겠다 해서 김부식이 서술하지 않은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분위기에서 쓰여진 책이 삼국유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서문을 보면 좀 알 수가 있겠죠.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삼국유사 고조선조는 지금 위서라는 책과 고기라는 두 권의 책을 인용해가지고 고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현 스님이 위서라는 전해 내려온 책과 고기라는 책을 보면서 역사를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 위서라는 책은 뭐냐면 위나라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 위나라는 어느 나라냐? 중국에 있던 나라예요. 중국에. 근데 우리가 흔히 삼국지, 유비, 그 다음에 조조, 손권 이 삼국의 그 쟁패 과정을 다룬 삼국지라는 소설 그냥 이름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삼국지에 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조조의 위나라예요. 그죠? 조조는 위나라, 또 유비는 총나라, 손권은 오나라. 그래서 위, 촉, 오, 세 나라가 제갈량의 천하 삼분지계라는 계책에 의해 가지고 세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과연 이제 이 한 나라를 유방의 한 나라를 어떻게 마무리 지어 가지고 다시 왕실을 복원할 거냐 하는 게 유비의 입장이었다면 조조는 이제 뭐 황제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한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게 위나라지만 여기에서 등장하는 위나라는 위라는 나라 이름이 중국 역사에는 여러 번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는 한나라 이전에 진나라 이전에 주나라가 망하면서 벌어졌던 춘추 전국시대가 있는데 그 전국시대의 7개의 나라 중에 하나가 위나라입니다. 근데 이 위서라는 책은 바로 그때 당시에 전국시대의 위나라에 관계된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 전국시대가 서기전 400년에서 한 200년까지 이렇게 지속이 됐던 한 200년간 지속됐던 시대이기 때문에 BC 300년 전후라고 생각을 일단 해본다면 위서에 이르기를 내왕 이천제의 유단군 왕검이 입도 아사달하시고 개국하사 호조선하시니 여고동신이라. 이게 짧은데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한 줄 속에. 위서에 이르기를 내왕 이천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BC 200년에서 300년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2000년 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단군 기원을 쓰죠.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개회선을 할 때 올해가 단기 4354년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거는 단군 조선이 BC 2333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2021년을 더해서 그 기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33년 BC, 그럼 그 당시 BC 2세기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2000년 전 맞잖아요. 그 시기에 단군 왕검이 분명히 있을 유자로 딱 써있죠. 동사가. 계셨다. 삼국유사 고조선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그 단군 왕검이 계셨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도읍이 나옵니다. 입도 아사달, 도읍을 아사달에 세웠다. 그리고 개국, 나라를 열었는데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단 말이죠. 조선. 그때가 언제냐? 여고동시다. 그럼 이 여고동시, 고라는 건 누구냐? 당시 고려의 임금 중에 이름을 요라고 쓴 분이 계셔요. 왕건의 그 후손 중에. 그래서 원래 기록을 할 때는 왕의 이름은 피합니다. 그래서 높을 고자를 써서 여고동시라고 했는데 이건 언제를 얘기하냐면 중국의 역사에서 당나라가 있었어요. 당태종 이세민이 세운 당나라가 아니라 요임금이 세운 당나라가 있어요. 그 당나라를 세운 사람의 이름도 요예요. 그래서 그 요와 중국의 당요의 시대와 동시에 나라를 세웠다. 그 시기에 나라를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이 한 줄에 위서를 인용해서 이련 스님이 다 쓰고 있죠. 그런데 지금 거리에 나가거나 시민들을 만나거나 어딜 가가지고 우리 조선을 세운 여기에 이제 이성계가 세운 조선하고 구분짓기 위해서 옛고자를 붙여서 지금 우리는 고조선 하거든요. 편의상 그냥 고조선이라고 오늘은 얘기를 하겠지만 나라 이름에 옛고자를 쓰는 나라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인데 하여튼 그것과 구분짓기 위해서 물론 이 삼국유사에서는 조선을 세우기 이전에 고려시대 때 쓰여진 거니까 그 조선하고 구분짓기 위해서 고자를 쓴 건 아니에요. 위만조선과 구분짓기 위해서 고자를 쓴 거예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모든 게 다 나오는데 나가서 얘기해 보면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이 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화의 인물로 생각해요. 역사적 인물로 생각 안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역사서에 분명히 이렇게 엄연히 유단군 왕검이라고 써있고 기록이 남아있고 이것을 또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적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질 않을까?
이거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왔던 학자들의 명단입니다. 이병도, 이기백, 김철준 쭉 해서 오늘날의 그 서울대 송호정 교수와 또 오광원 교수까지 이분들의 논문을 분석한 걸 보면 고조선은 그 중심지가 지금의 북한 평양이다. 이게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리고 언제 세워졌냐? BC 2333년도 간혹 보이긴 하지만 주로 BC 10세기 전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1000년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믿을 수 없는 얘기다. 왜? 고고학적 유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다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고조선의 중심지는 북한의 평양이고 고조선이 주로 세워져 가지고 역사시대로 들어간 거는 BC 10세기 전후다. 그러니까 우리가 BC 2333년, BC 24세기를 얘기하는 1400년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400년이 사라졌으면 뭐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삼국유사 위서를 인용한 첫 얘기, 유단군왕검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조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국조를 부정하고 우리 조상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각 초등학교에 모 단체에서 단군왕검 그 성상을 초등학교 앞마당에 다 세웠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니까 단군왕검의 목이 톱으로 잘려나가가지고 그 사건 기억하시죠? 왜 그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종교적인 신념, 뭐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 이걸 다 떠나가지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역사의 정점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럼 내가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내 앞길을 열어준 내 조상과 선조들 이분들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단군 성조가 초등학교 앞마당에 세운 단군 성조가 내 할아버지라면 내가 아무리 어떤 종교의 신념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서 톱으로 베겠습니까? 그게 역사 인식이거든요. 그게 역사 인식이에요. 그런데 소위 학자라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소위 지도층 인사에 들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단순한 학문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총정리해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원천을 제공하는 학문이 역사인데 어떻게 있는 역사 자료가 아무리 소략하고 적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가지고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도 부정하면서 역사 자료도 부족할 뿐더러 남아있는 것이 부족한 그 속에서도 뭔가 단서를 찾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여기 대동강 평양유역이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북한의 평양이 우리 역사에서 수도였던 적은 시대를 막론하고 거의 없습니다. 고조선이 평양 중심으로 있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지금 고고학적인 증거로도 없어요. 그런 어떤 연구 결과들은 많이 나와 있어서 뒤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런데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똑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고조선의 건국과 문화 보무이라는 지도인데 이게 노란색 칠한 부분이 고조선이 있었던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도를 왜 이렇게 그리냐? 그거는 고조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들이 있어요.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또는 이런 탁자식 고인돌이라든지 또 요거는 뭐 최근에 추가된 건데 미송리형 토기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것은 고조선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유물이다 해가지고
저런 것들이 그럼 어디에 분포되어 있냐 쭉 보니까 이 한반도 남부 끝에서부터 저 만주 지역까지 다 발견이 돼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저쪽 비파용 동검이 발견되는 요하강 서편, 흔히 지금의 요서 지역에 있는 유물들은 다 빼놓고 있죠. 포함 안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한반도 남부는 다 빼놓고 있어요. 그럼 이 지도만 놓고 보면 지금 이곳 울산은 고조선의 후예가 아니죠. 그렇죠? 왜요? 고조선의 건국 범위에 고조선의 통치 영역이 안 들어가잖아요. 유물은 나오는데 유물도 다 표시도 안 해놨어요. 우리나라의 이쪽 경상도 지역까지 해가지고 이쪽에 고인돌이요.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고인돌. 전 세계 고인돌의 거의 90%가 아마 이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있어요. 고조선의 나라, 그 고인돌의 나라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포함이 안 돼 있을까? 의아하단 말이죠. 사실은.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됐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이거는 왼편은 윤내연 교수, 이쪽은 그 박선희 교수, 상명대 박선희 교수가 이제 고조선의 분포 범위라고 해가지고 그린 건데 윤내연 교수는 문헌학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고조선이 저 정도로 분포 범위를 가지고 그 통치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하는 거고 이쪽은 복식사, 고조선의 복식을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된 복식들이 한반도 전역하고 이쪽 만주 우리가 흔히 여기 요하강이 흐르는 서편의 요서뿐만이 아니고 이쪽 난하강의 동편 이쪽까지 다 나오더라. 해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지금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고조선의 강역 범위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런 연구들이 80년대 이후에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조선시대에 뭐 많은 또 학자들 우리가 잘 아는 실학을 집대성했다고 하는 뭐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역사의 강역을 정리해서 쓴 책이 아방강역고라는 책이 있어요. 아방이라는 것은 나자, 방이라는 건 나라방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강역에 대해서 쓴 책이 아방강역고라는 책인데 그 아방강역고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무지하게 많이 왜곡시켜 놓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정약용이에요. 사실은. 그런 뭐 영향도 있겠지만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 총독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역사를 왜곡시켜 놓는 겁니다. 사실. 그게 조선사 편수회라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왼편에 이마니시 류라는 일본 한자 이름으로는 금서룡이라는 학자예요. 이 사람이 1924년인가요? 그때 박사학위 논문을 쓴 책 제목이 조선고사의 연구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단군고죠. 단군고. 이 단군고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거를 이 부경대 이근우 교수가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 금서룡이 쓴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단군 신화는 한민족의 신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단군은 우리 역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게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단군 신화는 한반도 전체의 신화가 아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북쪽과 남쪽이 고조선의 영향이 서로 갈린다는 그 내용하고도 연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남쪽 한민족의 신화는 일본 신화와 오히려 공통성이 있다. 뭔가 밑밥을 까는 느낌이 쫙 든단 말이에요. 왜 한반도 남쪽은 단군하고 관계없고 일본 신화하고 연결된다는 얘기를 할까? 그건 뭐 요즘 뭐 우리 회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경상남도 또 경상북도의 한계군 또 저쪽 전라북도의 남원까지 해가지고 가야고분군 세계 유네스코 등재하는 이 추진 과정에서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임나 관련한 지명 기문과 다라를 남원과 합천에 비정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사랑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지만 그것이 뭐냐면 임나 일본부설하고 연관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남쪽 한민족의 신화는 일본 신화와 공통성이 있다는 얘기를 깔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단군이라는 용어는 고려시대에 붙여진 것으로밖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고려시대 이전에는 단군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삼국유사에 실리고 세종실록에 실리면서 그때서 비로소 단군이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시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한민족, 결론적으로 한민족 전체의 시조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만희 류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단군고에 관해서 정리한 핵심 내용이에요. 그럼 이 내용이 아까 앞에서 봤던 이 지도하고 그 내용을 지도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해방 광복 이후에 올해가 76주년을 지났는데요. 두 세대가 지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런데 저런 어떤 22년에 저런 논문을 쓰는 배경이 저 사람이 단순히 혼자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 19세기 말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꾸준히 일본에서는 우리 단군, 고조선의 역사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어요. 에도 시대 때부터, 소위 말하는 에도 막부 시절부터. 그런데 그 결론이 1920년에 역사교육을 조선 총독부가 주관해서 역사교육을 시키면서 쓴 내용에 보면 이게 1920년에 심상소학국사라는 교수 지침서인데 소위 말해서 지금 그 당시에 역사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역사를 이렇게 가르쳐라 하고 하는 지침서예요. 밑에 있는 걸 번역해 놓은 게 위에 건데 자 보세요. 본과에서 조선반도의 연역은 북부와 남부가 크게 다르다. 북부는 예로부터 중국에 온 사람들이 통치했다. 저 얘기는 기자조선 얘기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속국이었고 영토였다. 트럼프가 저 시진핑한테 역사교육 받은 게 벌써 100년 전에 저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예?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그 얘기를 이미 100년 전에 1920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가르치는 역사교육의 지침서에 담겨 있었잖아요. 남부는 곧 조선인의 조상인 한족의 거주지로서 이 지방은 일찍부터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저렇게 이미 100년 전에 조선반도의 북쪽과 남쪽, 우리 한민족의 북쪽 역사와 남쪽 역사는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로서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로서 시작이 된 게 조선의 역사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틀에서 우리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표적인 국가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고대사 전시실에 있는 연표예요. 우리나라 역사의 국통을 정리해 놓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걸 9월 달에 가서 다른 일로 갔다가 한번 뭐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갔다가 한번 들어가서 다시 보면서 찍은 겁니다. 제가. 자, 여기 보시면 고조선이 분명히 나오죠. 여기 보면 BC 2333년부터 BC 108년까지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연표상으로 보면 고조선이 얼마가 존재했냐면 2333년에서 108년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2225년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연표상으로 보면 고조선이 2200년간 존재했던 나라라고 지금 그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고조선이 언제 망했냐? BC 108년에 망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저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위만 조선이 망한 시점이에요. BC 108년은. 그럼 위만 조선은 누구냐? 위만 조선이 과연 단군 왕검이 세운 고조선의 맥을 이어가지고 우리 고조선의 정통 맥을 이은 나라냐? 그건 중국의 사서나 우리나라 사서 여러 가지 또 고고학적인 연구를 해보면
위만조선은 결코 단 한 번도 단군 왕검이 세운 고조선을 정통으로 이은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연구한 결과들이 그래요. 위만조선은 말 그대로 고조선의 서쪽 변방 일부를 차지했던, 말 그대로 우리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도적 정권이에요. 그냥 우리 역사의 일부 서쪽 경계 지역을 차지해가지고 뺏은 도적 정권인데, 그리고 사마천 사기에 보면 위만은 연이냐, 연나라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연나라 사람이 어떻게 우리 역사의 중심 맥의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춘추 전국 시대의 하나인 연나라 사람이에요. 연나라 사람. 그걸 한나라 그 고조 유방이 나라를 열 때 그 친구였던 노관이라는 사람 밑에 있던 수하였어요. 부하. 근데 노관이, 한고조 유방의 마누라가 노관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충노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부하 위만이 조선으로 도망옵니다. 그 역사가 위만이에요. 위만 정권. 근데 그때 기준이 받아주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준이 그걸 받아줘가지고 결국은 이 위만한테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그쪽 변방을. 그게 바로 위만조선의 역사인데, 지금 우리 역사 연표에는 분명히 이게 우리 역사의 중심 맥의 자리를 잡고 있다. 왜? 108년에 망했으니까. 그리고 108년에 망하고 뭐가 세워졌어요? 한나라 무제가 소위 말하는 한나라 한 사군이라는 거, 낭랑, 현도, 임둔, 진번이라는 사군을 조선 총독부를 세우듯이 한나라 무제가 우리나라 조선의 통치기관을 세웠다는 게 한사군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낭랑입니다. 여기 낭랑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우리 역사에 정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낭랑은 분명히 한나라 무제가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게 우리나라 역사 연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위만 역사를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위만이 누구를 무너뜨리고 들어갔어요? 기준을 내쫓고 들어갔죠. 기준이라는 건 결국은 기자조선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BC 1133년에 중국의 주나라 무왕이 조선왕으로 기자를 봉했다는 사마천 사기의 그 기록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군조선이 2225년간 존재를 했는데 BC 1133년에 주나라 무왕이 단군 조선에 기자를 봉했다는 걸 인정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역사가 BC 194년에 위만이 기준을 내쫓고 위만조선을 세웠다는 걸 인정한 게 이 역사 연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한 줄이. 그리고 그 맥을 낭랑이 이었다는 겁니다. 낭랑이. 그러니까 낭랑이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북한 평양 지역에 있었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연표를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그 고조선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안 나와요. 그거를 오늘 3064 고조선조를 보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낸 세금 가지고 만든 우리나라 제1의 박물관에서 우리나라 고대사 전시실의 연표, 우리나라 국통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자라나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소위 동북공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강역의 역사를 정리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연나라, 진나라 때의 장성이 한반도 평양까지. 네? 여기까지 들어와 있죠. 그 북한의 평양까지 연나라와 진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도가. 그러면 이런 지도를 왜 만들겠습니까? 과거에 이랬다. 이게 아니고요. 이랬으니까 앞으로 북한에 뭔 일이 생기면 옛날에 원래 여기가 중국의 땅이었으니까 우리가 가서 한번 좀 차지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고 미래입니다. 우리가 잘못
대응을 하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게 아니라 눈 뜨고 선조들이 물려준 땅도 지키지 못하는 못난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고조선조의 무의서를 통해 가지고 그 한두 줄 그걸 가지고 분명하게 우리가 단군조선,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역사를 서술하지 못하는 이런 속에서 이미 주변국에서 그런 역사 침탈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막무가내로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주변에서의 침탈이 아니고 그런 주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잘못 대응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학자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돼요. 학자들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아까 얘기했죠. 고조선조는 위서와 고기라는 두 가지 책을 참고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다고. 위서는 그렇게 짧아요. 위서를 인용해서는 그렇게 짧게 고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자, 두 번째는 고기라는 책을 인용하면서요.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기의 운, 석유 환국하니 서자 환웅이 사의 천하하야 탐구 인세원을 부지자의하시고 하시 사무이 태백하니 가히 홍익 인간이라. 고기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석유 환국. 옛적에 있었다. 뭐가? 환이라는 나라가. 석유 환국 네 글자의 뜻이에요. 옛적에 환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이렇게 기록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환국이라는 나라 들어본 적 있어요? 한국사 시간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역사서에 1282년에 1200년 전에 쓴 역사서에 전해 내려오는 역사서에 이런 기록이 있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환국이라는 이 두 글자 한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보질 못했을까? 자, 그리고 서자부의 서자 중에 환웅이 사의 천하, 자주 천하의 뜻을 두어가지고 탐구 인세, 이 인간 세상을 한번 제대로 한번 구해보자, 또 통치해보자,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자의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여기서 부지자의라고 하니까 이제 진짜로 이제 요 구절이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신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단군조선만 아까 그 연표대로만 보면 2225년이죠. 그럼 그 이전에 환국이 있었고 이제 뒤에 또 뭐가 또 나올 텐데 그게 따지면 또 몇천 년이에요. 그럼 몇천 년의 역사를 자, 한 400여 자에다가 기록을 해놓는다면 여러분 이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우리가 이 구절을 다시 볼 때는 우리가 소위 뭐 컴퓨터 파일로 큰 용량을 보낼 때는 압축해서 보내죠. 근데 그걸 받은 사람이 보려면 풀어야 되잖아요. 압축 파일을 풀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풀어서 봐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아들 이 관계는 말 그대로 진짜 혈연적으로 아버지, 아들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흔히 뭐 외국에 나가서 내 고향을, 내 조국을 얘기할 때 모국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내 뿌리의 나라다 해가지고 그런 관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즉 환국으로부터 아들이 새로운 나라를 열려고 하니까 그 뜻을 알아가지고 아래로 사무이 태백을 바라보니까 야, 저 사무이 지역과 태백이라는 지역이 가히 홍익인간이다. 가히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한 곳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열었던 그 통치 이념, 통치 정신 그걸 펼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걸 보니까 사무이 태백 지역이라는 걸 봤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 환국으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이 통치 정신, 나라 경영 마인드, 이게 뭐냐? 그게 홍익인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라는 네 글자의 해석은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단순히 널리 뭐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런 단순하게 해석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이 쭉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환국이 왜 우리는 이제까지 못 들었냐?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조선 총독부의 이만희 류라는 사람이 이 글자를, 이 나라 국자를 인자로 조작을 하면서 우리는 나라라는, 환이라는 나라, 환국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하고 환인과 환웅과 단군이라는 3부자의 3대 가족사로서만 듣다 보니까 이게 신화로 각색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삼국유사가 경주 부윤을 하던 이계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이제 그걸 조선 중종 때 옮겨 쓰면서 나온 책이 이 정덕본이라는 건데, 정덕이라는 건 명나라 그 당시의 왕의 연호예요. 그러니까 정덕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저거는 중종본, 조선 중종 때 쓰여진 거니까 중종본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1512년이 60갑자로는 임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임신본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 나온 판본을 보면 분명히 큰 입구자 안에 임금왕자가 써있는 나라국자예요. 근데 이게 1926년에 일본 경도제대에서 나온 판본을 보면 이게 인자로 조작이 돼 있어요. 아까 1922년에 이만희 시류가 단군고라는 논문을 썼다고 했죠? 그런 논문을 쓰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환국에 대해서 지금은 잘 모르고 있지만 1942년 해방 광복 3년 전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3.1절 23주년 기념식을 할 때 쓴 그 자료에 보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냐. 여기에 보면 환국 창립이라고 나와요. 환국 창립이라고. 이거 원문을 한번 볼까요? 이게 원문이거든요. 유아민족 조자 환국 창립일에 역 단군 부여 사만 삼국 고려 조선 2급 대한민국 해가지고 쭉 나라 이름 나오죠. 오직 우리 민족이 환국으로부터 나라를 창립한 이후에 단조, 단군 조선을 거치고 부여를 거치고 사만을 거치고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를 거치고 고려 조선을 거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까지 5천년지 국가와 주권을 이어왔다. 저렇게 분명히 1942년 독립운동가들은 환국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복 이후에 오히려 일제 치하에서도 대일 항쟁기 때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환국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우리 역사가 한 번도 역사와 주권을 잃은 적이 없이 보전 국가지 인격, 국가의 인격을 면면히 지켜왔다는 이런 주체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우리는 오히려 광복 이후에 역사가 퇴보를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와 있다. 안타깝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서규 환국, 옛적에 환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환국이 있었다라는 그 한 구절에 대한 인식이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내수 천부인 삼계하사, 이에 천부와 인 세 개를 줘서, 그러니까 환국의 마지막 환인이 서자부의 환웅에게 전수한 거예요. 그럼 저건 뭐냐? 그 이후에 살펴보고 견왕이지, 그래서 보내가지고 이지 그곳을 다스리게 했다. 그래서 웅이 솔도 3천,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환웅이 강어 태백산정 신단수하, 태백산의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시니 우이지 일컫기를 신시라고 얘기하고 시우이 환웅천왕이시다. 이분이. 여러분, 이 고조선조를 딱 보면 바로 서규 환국에 환국이 나오고, 그리고 그 환국으로부터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역사 개척지를 개창해 나온 환웅천왕의 신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단군조선 이전에, 단군왕검이 세운 고조선 이전에 이런 신시, 환웅의 신시 역사, 그리고 석유 환국의 환국의 역사를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모르고, 그런 말 있잖아요. 물 한 모금을 마셔도 그 근원을 생각한다고. 야,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나에게 이 생명수와 같은 이 물 한 잔,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내 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인가 하는 음수사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물 한 모금 마시면서도 그 근원을 생각한다고.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말 그대로 G7의 초청을 받고, 올해 7월 2일 날 UN 무역개발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A그룹에서 1964년 UN 무역개발회의가 생긴 이후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진국인 B그룹으로 공식 선언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이제. 선진국. 이거는 그동안 현대사에서 없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 먹고 살만 하잖아요. 네? 그럼 먹고 살만 하면 이제는 좀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역사를 모르고 살아야 되나? 자, 이에 천부와 인 세 개를 줬다. 뭔가 그냥 야, 너 한번 가서 네 한 판 차려봐. 이게 아니고 천부와 인 세 개를 줬다는 것은, 그리고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하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야, 너도 나가서 네 한 판 차려봐. 이게 아니에요. 환국의 통치 정신, 그걸 제대로 실현할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한 거고, 환웅천왕을. 그리고 그 증표로 천부와 인 세 개를 줬다. 그럼 천부와 인이라는 건 뭐냐? 뒤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얘기하듯이 총 437자인데 고조선조가 오히려 단군에 대한 내용은 191자고요. 환웅천왕과 관련된 글자가 더 많아요. 246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국유사 고조선자라고 해서 단순히 단군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단군조선 이전에 더 상고의 역사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국 정사에 등장하는 그 내용들인데, 왜 환웅천왕이 태백산 꼭대기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을까? 이 신단수 문화. 어떤 신을 받아내리는 문화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럼 신을 받아내린다는 건 뭔 뜻이냐? 그래서 나라 이름도 신시라고 열었어요. 신이라는 신자와 도시라는 시자. 왜 나라 이름을 신시라고 졌을까? 물론 환단고기를 보면 배달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요. 배달신시. 근데 둘 다 의미는 같아요.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근데 신이라는 건 뭔 뜻인가? 왜 신을 받아내리는 신단수 아래에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열었을까? 그걸 중국 역사에서는 우리 역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1년에 중요할 때 나라를 정해가지고 국중대회, 나라의 큰 대회를 열었는데, 이 동이라는 사람들은 연일 음식 가무를 했다. 먹으면서 마시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흔히 말하는 지금의 페스티벌 같은 걸 한 거예요. 그거를 영고라고 부른다. 또 뭐 주야로 음주 가무를 하는데 명지의 무천이라고 한다. 동맹이라고 한다. 이런 어떤 명칭으로서 우리는 제천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하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내려가지고 인간의 역사 속에 실현하고자 하는 이 정신, 이게 제천의식이거든요. 그거를 영고다, 무천이다, 동맹이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럼 하늘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시작되기 전에 3일 신고를 읽어봤잖아요. 환웅천왕께서 초대 환웅천왕께서 백성 이 오가와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야, 창창이 미천이고 현현이 미천이다. 저 네 눈에 보이는 저 푸르고 푸른 하늘이 진짜 하늘이 아니고 저 아득하고 아득한 게 진짜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뭐냐? 다른 말로는 하늘은 곧 다른 말로는 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보면 강화도 마리산에 가면 이 참성단이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 참성단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사교과서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요. 이 참성단 그림을 다 뺐어요. 고등학교 8종, 중학교 8종에서 이 참성단 그림 다 뺐습니다. 한 군데만 나와요. 단군 왕검의 영정 다 뺐어요. 2015년 국사교과서 개정된 그 판형이 재작년부터 중고등학교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교과서 가지고 거기에 보면 참성단 그림, 단군 왕검의 영정 그림 다 뺐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단군 왕검의 얼굴도 모르고요. 이 참성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제천유적이잖아요. 이게 그 환단고기 단군세기에 보면 무오 51년에 운사 배달신을 시켜가지고 혈구 거기에다가 마리산 꼭대기에다 참성단을 천단을 쌓고 제천단을 쌓고 그게 참성단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유적이 왜 중요하냐면 제천의식 중에서 이미 4354년 전에 4300년 전에 초대 단군왕건께서 이런 제천단을 짓게 하는데 이 내용을 잘 보면 그 당시의 사유체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지금보다도 더 멋들어졌는지를. 제천단을 짓는데 흔히 땅을 상징하는 형상, 네모는 위쪽에, 하늘을 상징하는 형상인 원은 아래쪽에서 천원 지방을 이렇게 상징해가지고 제천단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상징하는 원은 밑에 쪽에, 땅을 상징하는 방은 위쪽에다가 해가지고 상방하원으로 그런 형태로 제천단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그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그런 어떤 제천단하고는 다른 형태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밌는 것이 주역의 64개 배정을 해보면 11번째 개인 지천택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1번째 지천택계가 바로 땅을 상징하는 지는 위,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는 밑에 해가지고 괴가 지천태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지천태 형상으로 돼 있으니까 세상이 아주 태평스럽고 아주 큰 평화를 유지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상징해서 이런 지천태라고 표현하는데 이 지천택계가 그대로 형상화된 것이 마리산 참성단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4300여 년 전에 어떻게 홍익인간의 세상을 만들까의 그 증거로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참성단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참성단보다 남대문이 국보 1호다, 동대문이 보물 1호다 해서 가르치는 게 오늘의 현실이죠. 남대문이 국보 1호인 거는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서 가보 1호가 우리 집 대문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집 가보는 뭐야 하고 가훈을 쓰는데 우리 집 가훈은 저 대문을 보면 알 수 있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뭐 남대문이 건축학적으로 뭐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 때 조선 총독부에서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임진왜란 때 가또 기요마사 이 사람들이 한양을 점령하면서 승전문으로 썼기 때문에 이거는 허물면 안 된다 해서 남겨두고 그 당시에 보물 1호, 2호라고 명칭을 붙여놨던 것이 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오늘날까지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 대한사랑에서
국보 1호를 바꾸자는 운동을 꾸준히 했었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국보에서 이제 남발을 빼겠다. 1, 2호는 의미가 없는 거다. 그건 원래 중요한 순서대로 붙인 게 아니다. 이런 변명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뺐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냥 국보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런 역사성과 의미성을 다 가지고 있는 참성단을 놔두고 남대문, 동대문이 우리 역사에서 국보 1호요, 보물 1호라고 했던 것이 얼마 전까지의 우리 역사 인식이었다.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 하면서 뭐 넷플릭스가 전 세계를 휩쓸어가지고 원방각의 정신이 막 다니고 있잖아요. 그 원방각의 정신이 결국은 천지인의 합일 정신에서 나온 거잖아요. 합일 정신에서. 하늘을 상징하는 건 원이고 땅을 상징하는 건 방이고 사람을 상징하는 건 세모, 각이다. 이게 나오는데 오징어 게임에서는 꼭지점에 수를 가지고 꼭지점이 제일 많은 방이 제일 우두머리고 그죠? 그 다음에 꼭지점이 3개인 세모를 앞에 딱 그린 사람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원, 이 사람이 제일 그 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나오지만 이 천지인 이 원방각의 정신이 드러났는데 이 원방각의 정신이 참 재밌는 게 일본의 한의화라는 이 유물에 보면 이게 이제 통영톡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밑이 없어요. 뻥 뚫린. 우리가 토기를 만드는 건 어떻게 왜 만들겠습니까? 뭐 물건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뭘 조리를 해서 먹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뻥 뚫려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용도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토기를 만드는 거를 그냥 저런 게 발견됐나 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이런 토기가 만들어지려면 1200도 이상의 불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몇천 년 전에. 800도 이상을 다룰 때 연질토기라고 해서 좀 부드러운 토기를 만들 수 있고 딱딱한 토기, 아주 단단한 토기, 그거는 1200도 이상을 다룰 때 그런 경질토기를 만들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이런 토기를 만드는데 통영토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네모를 뻥 뚫어놓거나 동그라미를 뚫어놓거나 세모를 뚫어놓은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그럼 저건 무슨 의미일까? 저거는 무슨 용도로 만들었고 왜 여기에 네모, 동그라미, 세모 이런 걸 뚫었을까? 환단고기 태백일사에 보면 이 원방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원자는 이하여 무극이요 방자는 이하니 반극이고 각자는 삼하니 태극이다. 그러니까 이 원방각이라는 것은 무극과 태극과 반극의 정신이다. 하늘과 땅과 인간의 정신을 상징하는 거다. 그 도형이라는 게 단순히 도형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늘의 정신, 땅의 정신, 인간의 정신을 형상화시킨 거다 하는 것을 적어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4천여 년 전에 하늘의 정신과 땅의 정신 그리고 인간의 정신, 인간이라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아까 앞에서 학자들이 BC 10세기 이전에는 국가가 성립될 수 없다. 왜? 청동기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로 매도를 하지만 이따가 뒤에서 제가 유물 몇 개를 보여드리겠지만 그 당시 유물을 보면 이미 5천년, 6천년 전의 유물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체계가 결코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지금의 사람들하고 보다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백산 제천단, 원구단은 조선 마지막 임금인 고종이 한번 쇄신하기 위해서 나라 이름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우리도 이제 청나라로부터 독립한 나라다 해가지고 1897년에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면서 제천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원구단이에요. 원형의 단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천재를 다 올리고 이제는 나도 청나라의 그 속국인 왕이 아니라 나도 이제는 황제다. 우리나라 이름도 이제는 대한제국이다.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나라 이름도 대한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만들었던 것이 원구단입니다. 아쉽게도 이거는 지금 헐어져가지고 황궁우 위패만 모신 황궁우만 남아있어요. 지금 서울 시청 앞에 가면.
근데 이런 그 제천단 유적이 그러면 단군조선 때부터 시작된 거냐? 그게 아니다. 오히려 그 이전부터 나온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우화량의 제천단인데 여기 보면 천원, 원 모양의 제천단이 있고 또 땅을 상징하는 방형의 접속총 문화가 발굴이 된다. 이게 언제? 5,500년 전입니다. 단군조선보다 1200년 앞서는 5,500년 전의 유적이에요. 이게 어디서 발굴된 거냐? 이걸 복원한 게 이 모습이고요. 아까 한의화 얘기했죠? 제천단을 복원하면 이 한의화 이런 것들이 옆에 쭉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의화가 제천 문화 속에서 사용되던 재래 의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원방각을 새겨서 딱 세웠다. 그거 자체가 이미 제천 문화 속에는 천지인 합일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발굴된 그 모습에 보면 제단과 무덤, 그 다음에 신전, 이 여신묘까지, 신전까지 발굴됩니다. 이래서 총묘단이라는 이 세 가지가 발굴됐는데 이게 5,500년 전의 유적이에요. 5,500년 전. 그러니까 단군조선보다 1,200년이 앞서는 시대의 유적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뒤에서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중국 학자들도 이미 이 정도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유적이 이 정도로 발굴될 정도라면 이거는 국가 형태로 봐야 된다. 이게 중국 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는 4354년 전에 단군왕검이 조선을 세웠다고 하는 그 기록도 지금 안 믿잖아요. BC 10세기까지 믿잖아요. 이미 BC 3000년 이상을 유적 유물이 나오면서 이런 걸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왜 2000년을 빼앗기고 있는지. 그럼 이게 그러면 중국 역사냐? 이게 발굴된 데가요. 지금 이 지도로 볼 때 여기에 있는 6번 우화량이라는 데에서 발굴된 거예요. 우화량에서. 저기서 엄청나게 많은 유적지가 발굴이 됐는데 거기서 뭐 옥기도 무슨 옥으로 만든 어떤 그 제기들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1번부터 쭉 매겨놨죠? 이게 이제 요하강이고요. 이게 이제 대릉하라는 강인데 이 요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여기를 요동, 여기를 요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 난하라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요동, 여기를 요서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요동, 요서를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의 요서 서쪽인 요하강 서쪽인 요서 지역에서 지금 저런 엄청난 유적지들이 1980년 이후에 발굴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기원전 7000년까지 올라가요. 제일 1번 보면. 저게 이제 소화소 문화인데 그러면 지금 2000년을 더하면 9000년 전이에요. 9000년. 9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흑융화 문화 6200년 전, 사해 문화 5600년 전, 부하 문화가 기원전이 5200년 전 해가지고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들이 엄청나게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신석기와 청동기가 병용이 되는 홍산문화, 흔히 말하는 그게 기원전 45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6500년 전이죠. 그때부터 기원전 3000년 전이니까 5000년까지 한 1500년간 지속됐던 문화가 저게 발굴이 되고 소하연 문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밑에 8번 하가점 하층 문화거든요. 저게 이게 기원전 2000년 전이니까 저게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발굴되는 유적과 유물을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중국 역사로 인정하기보다는 우리 역사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한번 볼게요. 뒤에서 제가 유물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쭉 볼게요. 아까 그 환웅천왕이 이제 신시를 건설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환웅천왕이 장,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왔다. 그리고 이 주곡, 주명, 주병, 주영, 주선학을 하시며 범주, 인간 360여 사하시니 제세이화하시니라. 아까 물이 3천을 거느리고 왔다겠죠. 솔, 도, 3천.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왔다. 그리고 풍백과 우사와 운사라는 조직이 있고 주곡과 주명과 주병, 주영, 주선학이 있었다. 이거를
곡식을 주장하고 뭐 왕명을 주관하고 병을 주관하고 형벌을 주관하고 선악을 주관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오늘날의 행정부 조직으로 보기도 합니다. 경주대 이강식 교수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360여 가지 일을 이미 주관을 했다는 기록이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풍백과 우사와 운사, 여기서 바람과 비와 구름, 이게 왜 여기서 등장할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농경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착 생활을 해서 무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에너지와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떠돌이 조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바람을 읽는 거, 비와 구름을 보는 겁니다. 이게 천문을 관측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런 홍산문화 유적지 속에서 보면 천문을 관측하는 그런 시설들이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동지, 하지, 춘분, 추분을 봐가지고 아 어느 때구나 북서풍이 불어올 때네, 남동풍이 불어올 때네, 이걸 가지고 질병을 예방하고 농사를 짓고 이런 것들이 다 관계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풀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강식 교수가 이미 93년에 신시 조직사라고 해서 이미 환웅천황의 신시에 대해서 이미 그때를 조직 사회로 봐야 된다는 이런 명절을 20여 년 전에 출간을 했지만 전혀 일부 빼고는 관심이 없는 상황으로 그냥 넘어갔죠. 그 뒤에 보니까 이때 유이룽1호가 이룽과 1호가 있었는데 동혈이고 같은 굴에 거하고 있었다. 그래서 상기후 신웅 항상 기도를 했다. 누구에게?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원화위 원컨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위인 사람처럼 사람이 되게끔 해달라.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이룽1호와 사람이 나오니까 신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신유 영의 일주와 산 20매 하시고 이때 그래서 이 신령스러운 마늘과 쑥을 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환웅천왕께서 뭐라고? 입에 식지하라. 너희 무리들은 식지 그걸 먹어라. 그러면서 불견 일광백일에서 햇빛을 100일 동안 보지 않으면 변득 문득 얻게 될 거다. 뭐를? 인형 사람의 형상을 얻게 될 거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결국은 단군 신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구절을 해독해서 보셔야 된다. 압축해서 풀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룽1호가 등장하고 사람이 등장하니까 결국은 진짜 이게 신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기에서 이 동굴 문화가 나오잖아요. 동혈이거 이 같은 굴 속에서 거했다. 그리고 햇빛을 보지 마라. 100일 동안. 그러면 너희들이 문득 인형, 사람의 형상을 얻을 거다. 근데 이 동굴이라는 문화가 인문학적인 코드로 풀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걸 서울대 종교학과 배철영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해요. 동굴은 통찰을 얻는 곳이다. 그래서 동굴을 할 때의 동자와 통찰할 때 통자가 같은 글자예요. 한자로. 그러니까 뭐냐? 100일 동안 왜 햇빛을 보지 말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런 사물을 볼 때 나의 내면의 원래 영적인 눈으로 보는 그 내면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항상 이 만물을 보면서 우리의 정신이 집중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내면에 집중할 때 나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다. 공부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형, 사람의 형상을 얻는다는 뜻은 뭐냐면 이 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이런 껍데기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걸 성균관대 이기동 교수는 이 형자를 맹자 구절을 인용해서 그렇게 풀고 있어요. 진짜 나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 천형. 실천할 때 천자와 형상할 때 형자.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형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표면적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해석하듯이 진짜 이룽이로가 사람이 됐고 그래서 쑥과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됐다는 식이 아니라 여기에 홍익인간의 통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종족으로 변화시키고 교화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유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지금도. 예? 곰이 변해서 여자가 되죠? 단군이 태어나죠. 환웅천왕은 저렇게 아주 산적같이 그려놓고 저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애들이 저렇게 보면 아 우리나라 환웅천왕은 좀 산적 같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아직도 가르치고 자 아까 보여드렸던 홍산문화 유적에서 이런 게 발굴이 됐어요. 아까 여신묘 총묘단에서 그 여신전 발굴이 됐잖아요. 그 여신전에서 이런 여자 얼굴의 두상이 발굴이 됐어요. 근데 이 눈은 옥으로 만들어서 탁 박아가지고 발굴이 됐는데 이게 딱 보면요. 거기서 뭐가 또 발굴이 됐냐면 곰발, 소조상이 발굴됐어요. 진흙으로 만든 곰발이 발굴됐어요. 그리고 실제 곰 턱뼈도 발굴이 됐어요. 아까 그 여신묘에서, 신전에서. 그럼 이게 방금 앞에서 봤던 이룽이로와 인형, 사람의 모습을 얻었다. 웅족은 버텨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얻었고 여신이 됐고 그 여신이 환웅과 결혼해서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웅호득이 식지에서 기 37일에 웅득 여신, 웅족은 문득 여자의 몸을 얻었고 호족은 버티지 못해가지고 이 부득 인신, 사람의 몸을 얻지 못했다. 37일을 버텼단 말이에요. 100일을 햇빛을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웅녀자, 웅녀는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무여위용구로 매어 단수와 신단수 밑에 매일 가가지고 주원유행 매일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웅내 가와이 혼지 환웅이 웅족의 여인을 받아들여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잉생자 아들을 낳았다. 이 뒤로 이어지는 게 바로 단군 왕검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유물에서 보듯이 여신 두상이 발굴이 됐고요. 곰 발바닥이 발굴이 됐고 곰 턱뼈가 발굴이 됐어요. 중국의 역사서에는 이걸 풀 수 있는 문헌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삼국유사 고조선조는 이거를 풀 수 있는 문헌 기록이 있잖아요. 단군조선 이전에 신시 배달 건국 과정에서 웅족이 등장하고 여신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걸 상징하는 토템인 곰, 턱뼈가 발굴이 되고 문헌 기록과 이 유물 유적이 합치가 되죠. 그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여신묘에서 이게 아까 그 여신 두상을 복원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 십자형의 여신전의 가운데에는 인체 3배 크기의 여신상을 모셨고 동서남북 사방에 사람 크기만한 여신상을 모시고 또 동서지형에 사람 2배 크기의 여신상을 모셨다는 거예요. 총 7개의 여신상을 모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기 37일을 꺼려가지고 37일을 조심해서 그 37문화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아까 삼국유사 거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고 하면서 37일 동안 너희들이 결국 해가지고 여신의 몸을 얻었다 나오잖아요. 이 칠수문화가 나와요. 여기에 칠수문화가. 그리고 이런 여신상이 나온다. 재밌는 것은 이런 그 옥으로 만든 정교한 사람 모양의 패도 나오는데 이거 무덤에 껴묻은 거 그 부장품이거든요. 재밌는 건 이건 가운데 사람 얼굴의 이 가운데 인당 여기를 또 표시를 해놨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뭘 의미할까? 그리고 또 발굴된 이 여신상을 보면 이 가부좌를 들고 있잖아요. 다리 모양이. 또 손 같은 걸 보세요. 딱 손을 맞잡죠. 이게 환단고기에 교무가수법으로 나와요. 이 손 모양이. 저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미 5,500년 전에.
그럼 5,500년 전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저런 여신상의 모습을 가지고 발굴된 그런 유물들은 무엇을 상징할까? 재밌는 것은 2012년에 지금부터 한 9년 전이죠. 내몽골 자치구의 적봉이라는 도시에서 이 오한기 지역에서 이런 재밌는 것은 여신상이 아니라 이제는 남신상이 발굴이 됐어요. 남신상이. 이런 모습의 남신상이. 그런데 우리 환단고기 삼성기에 보면 여기에 주원유공이라는 폐문자수, 택371에서 제천신하고 기신외물에서 폐문자수하고 문을 닫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주원유공, 주문을 외우면서 공이 있기를 원했다. 뭔가 이렇게 수행하는 문화가 그 당시부터 쭉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신상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남신상은 입 모양을 한번 보세요. 뭔가를 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박물관에 보면 재밌는 것이 이 머리 꼭대기를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저것도 한 쉬운 5조각을 찾아가지고 복원한 거예요. 저 모습이. 쉬운 5조각을. 그리고 도자기로 저런 속이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는 저런 걸 한번 만들어낸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500년 전에. 5,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는 뭐 대충 가리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런데 머리에 이 정수리가 구멍이 뚫려 있을까? 재밌는 것은 일본에서 발굴된 이런 한의와도 머리 꼭대기에 이렇게 구멍을 내놨어요. 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아까 얘기했던 통영 토기가 아래 우리가 뻥 뚫려 있다. 그러니까 저런 어떤 그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 전후한 그 시대, 아까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등장하는 신시 배달의 건국 과정에 대한 그 이야기를 유물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더 접근해 들어가고 해석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사유체계,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을 소통하려고 하는 이런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게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내수 천부인 3계 할 때의 천부와 인인데 바로 이 천부경에 대한 문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의 통치 정신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천부 문화에서 나왔다. 천부. 그럼 그 천부는 뭐냐? 하늘 천자에다가 부호부자예요. 그 동사로 해석하면 부절과 같이 합한다는 뜻이에요. 딱 맞아떨어진다. 그러니까 하늘의 정신에 딱 맞아떨어진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의 정신을 부호화시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하늘은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저 푸르고 푸른 하늘이냐? 무형의 하늘이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신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바로 그 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형상화시키고 또 부호화시키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내리는 그 문화. 그게 바로 우리 환국으로부터 신시 배달로 단군조선으로 이어지는 그 문화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저 천부 문화가 세상에 그대로 대중화돼서 드러나온 것이 1920년에 이 전병훈이라는 분이 정신철학 통편을 저 북경에서 발간해서 펴내면서 이게 처음 세상에 물론 1911년에 환단고기 속에 소도경전 본문에 보면 천부경이 등장하지만 세계에서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내놓게 된 게 1920년이다. 여기 보면 단군 천부경 주해라고 돼 있죠. 책에 보면 이 원문이 담겨 있는데 아까 시작 전에 읽었잖아요. 바로 이게 천부경인데 이것이 81자로 지금 우리에게는 전해지고 있지만 바로 이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등장하는 환웅천왕, 초대 환웅천왕이 환국 말기에 이 태백산정 신단수하러 오면서 받아가지고 왔던 이 천부 문화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이렇게 천부경 81자로서 전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는 여러분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고은 최치원이라는 분인데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고은 최치원이 난낭비 서문에 풍류의 문화를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유, 현묘, 지도왈, 풍류, 설교, 지원, 비상선사, 신뢰, 포함, 삼교, 접하군생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 풍류 문화를 삼국사기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전해지고 있지만 바로 이 천부경 문화와 관련돼서는 바로 이 최치원 선생이 천부경을 녹도문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천부경을 글자화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지게 한 인물이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치원이 그만큼 우리 문화의 근원을 오늘날에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하신 분이다. 그럼 이분이 얘기했던 풍류문화, 이 현묘지도 아주 오묘하고 아득하고 오묘한 그 풍류문화는 과연 뭐냐? 그게 바로 천부경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는 건데 바로 사상의 맥이라는 것이 아까 홍익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방금 그 풍류도에서 얘기하듯이 접하군생이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교화해 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 군생, 무생명과 우리가 접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통치정신, 우리 역사의 통치정신은 항상 이 삼라만상 속에서 단순히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 군생이거든요. 모든 생명체와 우리는 소통하는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접하군생 정신이고, 저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홍익인간의 인간이라는 것도 단순히 저 인간이 사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한자에서 사람만을 뜻할 때는 사람 인자만 써요. 근데 간자를 썼다는 것은 바로 천하를 뜻하는 거예요. 이 우주를 뜻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이 홍익인간과 접하군생의 정신이 오늘의 그대로 이어진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상생이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의 정신이 이제는 상생의 정신으로 드러나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상생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1990년대 후반부터 막 우리나라 사회에서 모든 일상생활의 용어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단순히 상생이 뭐 남 잘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는 서로 상자와 살릴 생자 이 두 가지를 깊이 봐야 돼요. 서로 상자라는 것은 내가 주체면 상대가 객체지만 상대가 주체면 내가 객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 정신이 상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겪게 되는 이 모든 국가 간의 그런 어떤 그 대립, 또 국경 봉쇄, 또 도시 봉쇄, 계층 간의 차별, 양극화, 이 모든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상생의 서로 상자 정신입니다. 지금도 왜 오미크론이 생겼겠습니까? 변이가. 잘 사는 나라는 백신이 편중돼 있잖아요. 못 사는 나라는 백신 한 20% 맞기도 힘든데 여기는 다 맞고 또 다른 변이가 생기니까 이제는 부스터 샷을 맞아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유엔이라는 정부가 있지만, 세계 정부가 있지만 그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시대는 무정부 시대예요. 사실 알고 보면. 지구촌이라는 지구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유엔이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정부다. 그럼 이 무정부, 아나키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게 우리 사상에 담겨 있어요. 마지막에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그 행위의 목적은 뭐냐? 생이에요. 살릴 생자. 그러니까 서로 살림의 정신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이 오늘날 현대화돼가지고 21세기에 78억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치, 이념, 그게 바로 상생이에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에 한판성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선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미국을 보세요. 우리 한국도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속에서.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이 데모크라시라는 것이 데모스, 민중에 의해서 크라티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에서 나왔지만 그게 그 당시에 몇몇 깨어있는 사람들, 권력 잡은 사람들이 지들끼리 하다가 니들이 뭐 민중, 백성들이 정치를 해? 하면서 비웃으면서 나온 얘기가 민주주의라는 말의 유래예요.
근데 오늘날 정말로 민주주의입니까? 우리가 백성들, 국민들이 전체 원하는 거 그대로 다 의사 전달이 돼서 정책화되고 그게 집행돼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상생이에요. 서로 살림의 이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럼 이 상생을 어떻게 우리가 현실화시킬 거냐 하는 문제죠. 시간이 없으니까 가고요. 그래서 아까 인생자 있는데 그분이 단군한 겁니다 말이죠. 당고주의 50년 경인에 도 평양성 하시고 시칭 조선하시니라. 그래서 위서에서 얘기할 때하고 조금 다르죠. 그때는 아사달에 도읍했다고 했네요. 이건 평양성에 도읍했다고 돼 있죠. 그리고 이건 당고주의 50년 경인년이라고 돼 있지만 요 기록은 잘못됐다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무진년 2333년이라고 얘기하고요. 25년 당고주의 25년인 무진년에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그 나라가 조선이고 우이도 도읍을 한번 옮겼는데 백악산으로 옮겼다. 나오고요. 1500년이 이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뒷기록을 보면 주나라 무왕이 김효년에 올랐는데 그때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그래서 단군이 장당경으로 옮겼다. 그래서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도 이 기자조선에 대한 구절이 한 구절 나와요. 그렇지만 이 기자는 조선의 맥을 이은 적이 없어요. 왜? 지금도 기자묘는 산동성 바깥쪽에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현재 행정구역인 산동성의 바깥쪽 근방에 지금 현재 기자묘가 있어요. 그럼 기자가 말 그대로 조선의 맥을 이었다고 한다면 왜 기자묘가 이 만주 쪽이나 이 한반도 쪽에 없겠습니까? 기자조선은 지금은 없어진 악설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안타깝게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도읍을 한번 옮겼다는 기록이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달에 나중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셨는데 1908세다. 자, 이 1908세를 놓고 볼 때 왜 우리가 이 환단고기의 우리가 가치를 제대로 봐야 되냐면 아까도 앞에서 처음 말씀하셨지만 환단고기를 뭐 위서다 뭐다 하지만 이 삼국유사의 이런 기록들 또 다른 사서의 기록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내용들이 환단곡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환단곡이 단군세기 내용을 쭉 보면 단군조선은 진안, 번안, 마한이라는 3한 관경으로 다스렸는데 대단군이 계셨던 진안의 역사를 보면 도읍지를 3번 옮깁니다. 그게 바로 송화강 아사달, 백악산 아사달, 장당경 아사달이거든요. 아까 앞에 삼국유사 고서준조에 나왔죠? 백악산 아사달이 나오고 장당경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초대 당군부터 21대까지 일왕조, 그 다음에 22세부터 43세까지 이왕조, 그리고 44세부터 47세까지가 마지막 사망조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일왕조와 이왕조를 합한 것이 정확하게 환단곡이 기록으로 봐도 1908년이에요. 그럼 고조선조에 1908세가 이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한 분의 수명이 1908세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단군조선을 보면 그게 1대부터 43세 단군까지의 기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44세부터는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1908세라고 한 삼국유사 기록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대부여로 바꿔서 188년이 이어지는데 재밌는 것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 주몽이 출자 북부여, 자기는 북부여로부터 나왔다는 기록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이 제일 밑에 광개토대왕이 아들 장수왕이 기록한 기록을 보면 광개토대왕이 자기 시조로부터 17세 손이라고 돼 있는데 삼국사기를 보면요. 광개토대왕이 왕의 대수로는 19대 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이어지지 않고 형제로 이어졌다고 또 아들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족보로 따지면 13세예요. 광개토대왕이 주몽으로부터 13세예요. 그러면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족보를 잘못 기록해 놓은 거예요. 17세 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될까?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환단고기의 고구려국 본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해모수의 두 번째 아들이 나와요. 그게 고진이거든요. 그리고 고진의 손자인 고모수 불리지가 나옵니다. 옥저우 불리지에 대한 기록. 그리고 바로 그 불리지의 아들이 고주몽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따져보세요. 해모수가 1세, 증조할아버지가 2세, 할아버지 이름은 몰라. 아버지 이름이 고모수. 1세, 2세, 3세, 4세, 고주몽이 5세가 되죠. 그죠? 5세가 되자. 5세.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광개토대왕 비문이 맞죠.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비문을 그게 삼국사기 기록보다 더 정확할 거 아니에요. 아들이 기록한 건데. 그러니까 기존의 역사서에서 해석 못하는 거를 바로 환단고기에서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록이 나온다. 근데 이런 것을 왜 활용을 안 하냐, 연구에 포함을 안 시키냐 이 얘기예요. 단순히 읽어보지도 않고 환단고기는 뭐 위서다 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광개토대왕 비문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국통을 잘못 알고 있었다. 아까 연표에서도 보듯이 단군, 기자, 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2225년에 조선의 역사 다음에 한사군의 낭낭이 등장하는 이 역사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 역사의 맥은 석유 환국, 옛적의 환국이 있었다. 독립운동가들도 인식했던 그리고 환웅찬왕이 건국한 신시배달의 역사가 있었고 단군 조선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사망교 시대에서 44세 물리달군 때부터 열었던 나라 이름을 바꿨던 대부여 그 대부여의 북쪽에서 BC 239년에 단군조선이 문을 닫기 1년 전에 해모수가 북부여를 열었기 때문에 대부여의 북쪽에다 열었기 때문에 북부여라고 이름을 했는데 그 북부여로부터 맥이 이어져 가지고 그 북부의 맥을 이은 게 누구라고 나왔어요? 광개토대왕 비문에 고구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진국과 고려 조선 오늘날의 대한민국까지 이어진 이게 우리 국통의 진실이다. 그리고 이 국통에는 우리의 사상의 가치들이 다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그게 뭐냐? 바로 환단고기 제 첫 번째 책인 삼성기의 첫 구절에 등장하는 이 문구입니다. 오환건국이 최고라. 우리 환이 세웠다. 뭐를? 나라를. 그게 가장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이 나라를 세웠으니까 환국이죠. 그러니까 삼성기, 환단고기 삼성기 첫 구절에 등장하는 이 문장과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등장하는 옛적의 환국이 있었다는 석유 환국과 정확하게 부합하죠. 그리고 우리는 환이다. 이게 바로 아까 앞에서 봤던 이 모든 국명의 공통점이다. 저 환이 뭐냐? 그게 광명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로 이런 홍산 여신상이나 도소 남신상의 어떤 이 유물을 통해서 그 당시 5,000년 전 전후의 이 배달국 시대 때 이 유물을 통해서 우리는 환국, 배달, 조선 이런 이름으로 이어지는 그 국가의 통치, 그 사상, 엑기스 그것이 바로 환이다. 광명의 정신을 추구했던 것을 우리는 이 유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당시 우리는 나라를 열면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열어왔는가? 인간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추구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무리를 짓게요. 올 1월 달에 제가 이제 우리 이사장님 모시고 저 김용옥 교수를 만나러 갔었는데 이 책 때문에 갔었어요. 노자 도덕경 81장을 이 양반이 대학 시절부터 노자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평생 공부해 오다가 작년에
이 책을 완역을 해서 냈어요. 노자 도덕경. 그러면서 책 제목을 노자가 옳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책을 가져왔는데 노자가 옳았다. 이 책 노자 81장을 번역을 하면서 제일 말미에 이분이 이런 글을 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딱 2페이지죠. 2페이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자는 고조선의 사상가이다. 여러분 노자는 분명히 중국 사상가로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도가의 창시자로. 그런데 이분은 첫 문장이 이거예요. 노자는 고조선의 사상가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 그렇게 느낀다. 노자가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언제 태어난 사람인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정말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누구든지 노자 도덕경을 통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한 사람이 들어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서진시대의 경전이 그토록 많건만 노자처럼 일관된 통일성을 갖춘 문헌은 없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러한 경전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자나 여시, 춘추나 회남자는 그럴 수 있어도 노자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고조선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매우 확실한 사실이다. 그러면서 밑에 건너뛰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조선인은 노자를 전 우주에 펼쳐야 한다. 참으로 노자적 생각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리드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는 모든 종교, 철학, 문명, 과학의 편견을 버리고 우리의 존재하기를 발견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도 긴 세월을 거짓 속에서 살아왔다. 최근에 나는 나주, 해남, 창녕 지역의 고분 속을 들어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 나는 그 고분의 주인공들이 노자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문헌에만 의존하여 우리는 역사를 말해서는 아니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존재의 모습 그대로 인류사의 정의이며 정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나는 50년 동안 품어왔던 노자를 털어내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모두 노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유가의 2500년 공자의 역사를 얘기하고 노자의 도가의 2500년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의 3000년 불교의 역사를 얘기하고 예수의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얘기를 해요. 사실은 종교라는 것은 오늘날 종교에 대한 어떤 관념이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왜곡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한 폐해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종교는 역사의 에센스예요. 인간이 역사를 영위하면서 문화를 만들었다면 그 문화의 정수가 뭐냐면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사유체계의 엑기스, 진수, 그게 종교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유불선 기독교의 그런 2000년, 3000년의 그 역사가 우리는 중국에서 나왔고 또 인도에서 나왔고 또 중동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편적으로 우선 이 노자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한평생을 정말로 우리나라의 석학으로 살아온 이 김용옥이라는 분은 자신의 한평생의 학문의 역사를 총정리하면서 쓴 이 책에서 왜 마지막에 이 2페이지에 노자가 고조선 사람이라고 선언을 할까요? 고조선과 21세기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우리는 고조선을 말 그대로 옛고자를 붙여서 흘러간 옛날의 역사로 그렇게 알고 뭐 단군왕검을 역사의 인물로 알든 아니면 신화의 인물로 알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 인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선은 8200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석학들은 바로 역사 속에서 특히 이 고조선 속에서 모든 문명의 원천을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노자가 뭐 고조선 사람이냐 아니면 뭐 중국의 화족이냐 이런 것은 연구에 뭐 여지가 있겠지만
물론 환단고기에 보면 노자는 이 시성을 가진 동이족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뭐 또 혈통을 떠나가지고 그들의 그 가치 체계, 사유 체계가 어디서부터 연유가 됐을까? 고조선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 도덕경을 다 읽어보니까 본인이 연구해보고 한평생 해보니까 이런 가치 체계, 이런 사유 체계는 중국 문화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게 이 양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서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3개월 만에 연락이 왔어요. 와보라고. 그래서 1월 달에 갔습니다. 가서 한 3시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평생 헛공부했다. 한평생 중국 철학 공부하고 한평생 서양 철학 공부했는데 우리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야 눈을 떴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는 환단고기도 공부해보고 앞에서 한번 읽어봤던 천부경도 공부해보고 또 정역도 공부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국학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홍익인간의 정신과 접하군생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상생의 정신으로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훈 최재우와 일부 김항과 증산 강일순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윈에 대해서 얘기하고 니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양 철학자들, 서양 사상가들에 대해서는 다 한 번씩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19세기에 이 조선 땅에 21자 주문을 던지면서 앞으로 새로운 세상, 무국대도 무국지운이 닥친다는 것을 얘기하고 조화, 지을 조자에다가 화평할 화자, 활 화자, 이 조화의 세상이 열리고 만사지의 문화가 열린다고 얘기한 이 동학의 최재우, 이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우리는 학교에서 동학혁명에 대해서만 가르치니까. 그리고 새로운 주역의 세상에서 발을 정자, 정역의 세상을 선포한 일부 김항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아예 이름조차 모릅니다. 또한 19세기 말에 이 조선 땅에서 하늘과 땅이 병들었다고 선언하면서 이제는 이 천지와 더불어서 함께 인간의 이 역사가 천지, 하늘과 땅과 함께 성공하는 시대로 가야 된다는 이 천지 성공을 외쳤던 증산 강일순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19세기 서양에 그런 위대한 철학자들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19세기의 이 동양, 우리 조선 땅에는 동학을 통해서 무국지운의 세상이 열리는 후천을 노래한 수훈 최재우와 새로운 캘린더를 얘기한 일부 김항과 천지 공사를 통해서 이제는 인간이 이 하늘과 땅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증산 강일순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역사의 현실이고 현 주소다. 그래서 김용옥 선생이 7월 달에 인터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국학이다 이제는. 자기도 그래서 이제는 국학에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 우리 역사와 우리 문화, 우리의 정신의 혼이 어디에 있는지를 공부하겠다. 환단고기 단군세기 서문에 보면 이 구절이 나오죠. 위국 지도가 막선어 사기하고 막급어 사학은 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도에 있어서 백성의 기운들을 북돋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고 먼저인 게 없고 역사를 정립하는 것보다 급한 게 없으면 무슨 이유인가. 역사가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면 불명 즉 사기, 백성들이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기운이 나겠습니까? 사기부진하고 사기, 백성들의 이 기운이 떨어지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의 근본이, 국가의 뿌리가 흔들리고 요의, 정법, 정치와 이 법이 갈라진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역사를 바르게 정립해서 이 우리 국민들이
어떤 역사 속에서 오늘의 이 시기까지 우리가 나라를 이어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된다. 정치라는 것은 그릇과 같고 사람이라는 건 도와 같은데, 이 정치가 사람 없으면 정치가 되겠어요? 결국 사람이 우선이죠. 그리고 국가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 마찬가지로 국가만 있고 혼이 없으면, 역사라는 혼이 없으면 그 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국이 아무리 선진국이지만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1만 년의 역사를 간직하여 온 이 한국이 과연 장기적으로 싸울 때 대결이 되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오늘날 대한사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왜 우리 역사를 바로잡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이 바로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 의한 역사 왜곡, 이건 두 번째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 오신 분들은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시고, 또 우리 기존의 회원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시면서 깨어나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부를 통해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공부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시간에 참석하는 것도 공부고, 뭐 시간이 안 되면 유튜브로 시청하고, 아니면 또 가까이서 책 한 권을 우리 대한사랑에서 각 지부에서 추천해주는 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또 읽어보시면서, 함께 또 어떤 스터디가 있으면 참여해가지고, 뭐 매번 못 나오면 한 번이라도 와가지고 같이 한번 참여해보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내 의식이 열리고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참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깨어나서 공부하고 참여하는 이 세 가지,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앞글자를 따서 깨공참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외치게 따라 해주세요. 깨공참. 재밌죠? 안 잊어버리죠? 깨공참. 깨어납시다. 공부합시다. 참여합시다. 깨공참 해가지고 우리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대한사랑이 단순히 우리 역사의 뭐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뿐만이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말로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78억 인류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신이 우리의 9,000년 역사, 1만 년의 역사 국통 속에서 몇 년이 이어져 내려왔던 그 홍익인간의 정신, 그것이 오늘날 상생의 정신으로 더 구체화돼 가지고 드러난 이 시점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상생을 어떻게 이 대한민국 속에서 또 78억 인류 사회 속에서 지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써나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대한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이 울산 지부도 우리 안병호 지부장님이 정말로 고생 많이 하면서 여기 참여하시는 우리 주요 그 임원진들하고 정말로 한 푼 보수를 받지 않고 무보수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나도 한번 참여해 볼게, 그래 같이 한번 뜻을 모아보자 해서 동참해 주시면 그게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곳 울산이 이 한반도의 가장 끝자락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주역의 지천택계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꾀, 열매를 맺는다는 뜻의 이 간꾀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이 울산 지역이에요. 포항하고 울산 지역. 그러니까 뭔가 이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이 땅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이 울산시도 광역시만큼이나 부합하게끔 좀 번성해가지고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우리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또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힘을 합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